지방이 많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는 KTX가 뚫려서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은 더 심각한 거가 대한민국 부동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회를 붕괴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럼 이거를 공간을 약간 쉬프팅을 해줘야 돼요. 유튜버들의 유튜버. 네. 직업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건축학과 교수님이시죠. 네. 건축사무소 대표님이시죠. 네. 작가이시죠. 이번에는 공간인간, 공간인간이라는 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아주 을류 출판사에 좀 부탁을 해서 책을 몇 개 좀 제가 땡겼습니다. 그래서 댓글 써주시는 분 중에 저희가 선발을 해서 한 3분 정도께 저희가 책을 보내드릴게요. 오늘 유현준 교수님과의 대담 저도 많이 또 이제 기다렸던 날이어가지고. 근데 그 책 제목에도 그렇고 네. 항상 공간 네. 이런 거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 관심사기도 하고 예. 제가 제일 그냥 학창 시절부터 건축가다 보니까 공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3가지가 시간, 공간, 인간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건축가는 주로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하면서 시간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제가 하는 모든 경험과 생각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쓴 책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인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의류문화사에서는 앞으로 2번째 책을 낼 때에는 도시란 이름을 넣자 계속 그랬어요. 그쪽으로 스페셜티를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는 너무 건축과 제가 관심사로 가지는 분야의 너무 한 부분이어서 도시도 있고 건축도 있고 공간도 있고, 사실은 또 인터넷 공간에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라는 키워드로 할 때 제일 많이 커버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뒷부분에도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결국은 이 공간 안에서 뭐 창의성이 나오기도 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네. 하고 생각도 네. 발현이 되기도 하고, 특히 책에서 호모 스파티움이라는 네. 별칭을 제안을 하셔서 이거 교수님이 만드신 네, 만든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책 제목을 스파티움으로 할까 했었어요. 좀 있어 보이려고. 호모 사피엔스처럼. 네. 예. 근데 너무 사피엔스 짝퉁 같아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예. 뭐 하다가 보니까 인간 공간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훨씬 더 그 사이 간자. 그래서 일부러 표지에다가 한자도 넣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간자. 한 50%의 글자를 공유한다. 인간하고 공간하고가.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공간 인간이라고 번역을 해서 썼죠. 호모 스파티움은 공간을 잘 이용해서 발전하고 진화하는 인간이라는 네, 맞습니다. 뜻이라고. 네. 건축을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라고 표현을 해야 네. 될까요? 그런 네. 식으로 많이 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벽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되죠. 아하. 근데 벽에만 둘러싸여 있으면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니까 교도소 같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창문을 뚫죠. 네. 그래서 바깥도 보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게끔. 그리고 오가기 위해서 문도 뚫고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계단도 만들고. 건축의 모든 요소들은 사실 나와 주변 사람들, 나와 주변 환경들 하고의 관계를 계속해서 조율하는 그런 장치라고 봐요,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건축물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창문, 문, 계단이라는 게 그런 관계성을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의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네. 인류가 공존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후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뭐 구상을 해서 만든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보시면은 그 단계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데 네.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축 요소라고 보는 게 저는 벽이고요. 보호를 위해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göbekli tepe의 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계단이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각 시대마다 부각돼서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경험적으로 쌓이면서 어떤 때는 계단이 크게 만들어지면은 지구라트 신전이 되는 거고, 네. 그게 작게 만들어지면 주택에 있는 계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쓰면서 그 빅데이터가 모이면서 아하. 여러 가지 인간들이 이제 이럴 때 이런 걸 쓰고 이럴 때 저런 걸 쓰고, 근데 건축가들이 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디자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선험적, 체험적으로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고, 네, 높이 있는 곳을 또 우러러 보게 되고, 네, 그렇죠. 그 자체가 건축으로 또 발달을 하게 네, 되고. 네. 그 책에서도 로마 제국이랑 몽골 제국의 어떤 지속성의 네. 차이도 건축에서 걸렸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잘 이용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도로도 잘 뚫고, 그걸 통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정복지에다가 두면은 그 정복당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로마 제국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몽골 제국은 반대로 유목민족이니까 건축물을 거의 남기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정복하고 텐트 치고 살다가 철수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의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통치의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을 통한 통치의 시스템들을. 그러다 보니까 철수하고 나면은 금방 붕괴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축물 자체를 통치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는 네. 거고 그거 그렇죠. 가지고 경외감을 주기도 하고 네. 압도적인 경외감. 그렇죠. 감히. 내가 보지도 않은 건물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으로 옮기면서 거기다가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엄청난 성 소피아 성당을 짓잖아요. 네. 근데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목민족이니까 네. 텐트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서 한 번도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이슬람 사원들은 다 하기야 소피아로 만들잖아요. 모양 자체가 비슷하게.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고대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상징이기도 네. 했고 시작은 고인돌부터 네, 맞습니다. 고인돌도 크기에 따라서 네. 개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책에서도 뭐 지구라트도 마찬가지고 피라미드도 그렇고 네. 만리장성 등등 여러 가지 언급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뭐 높이 뭐 그래서가 아니라 권력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뭘까? 이거 진짜 이게 최고다 압도적이다.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 예. 피라미드죠. 규모로 봤을 때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잠깐 얘기했던 거가 다른 어디서 살 것인가에도 얘기했고 그 사람이 건축물을 만드는 자의 권력을 보여주는 방식은 만들기 어려울수록 그런 거거든요. 잘 보여주는데 제일 만들기 어려운 거는 무거운 건축물을 만들 때 만들기 어려워요. 무거운 돌덩이를 높이 쌓으면은 그만큼 중력을 거슬러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돌이 높이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게 위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 물리 시간에 높은 위치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그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많은 운동 에너지를 써야지만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같이 그 많은 돌을 그렇게 돌무더기를 쌓으려면은 엄청나게 중력을 거스르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인력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엄청난 권력자인 거죠. 근데 역사를 봤을 때 제가 한번 다 계산을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다 계산했을 때 피라미드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만리장성도 되게 압도적이거든요. 네. 근데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만리장성이 2점 몇 배가 더 높아요. 그 에너지 총량으로 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다 합치면. 네. 근데 실제로는 진시 황제가 그 만리장성을 만들 때에는 기존에 있었던 성들을 연결해서 완성을 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되게 증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진시 황제가 실제로 건축을 했던 양은 피라미드하고 비슷할 거라고 봐요. 피라미드 한 개하고 네. 그 제일 큰 기제의 피라미드하고. 그래서 둘이 되게 비슷한데 이제 압도적으로 피라미드는 한 포인트에서 그게 보이잖아요. 예. 만리장성은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가야지만 다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피라미드를 만든 지도자가 가장 압도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시엔 그 주변에 그만큼의 큰 돌덩이도 없었다고 하고. 네.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일강 상류에서 그 돌을 띄어갖고 와서 그거를 더 사람이 밀어 올려가지고 그게 또 대단한 게 돌 하나의 크기가 되게 크기 때문에 대단한 거거든요. 또 하나 대단한 거는 그 쌓아 올린 피라미드 돌의 규격이 비슷한 게 또 대단한 거예요. 그게 몇 톤 되는 돌이 규격이 비슷하지 않고 그냥 각기 모양이 다른 돌을 쌓았다면은 상대적으로 더 쉬웠을 거예요. 작은 돌로 쌓았어도 쉬웠을 거고. 근데 이걸 큰 덩어리 돌이고 규격도 비슷하다. 그럼 채석장에서 돌을 띄어갖고 올 때 갖고 와서 잘라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버리는 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부어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이 하나만 하더라도 뭐 진짜 몇 톤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강에서 뭐 배로 이렇게 네. 띄워서 왔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또 어렵고요. 네. 그 피라미드가 지어진 그 땅에서는 대부분 다 그냥 흙과 모래로 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네. 거기다가 그걸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딴 데서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신기한 거는 나일강 범람했을 때에만 지어요. 왜냐하면 채석장이 몇천 킬로 떨어진 강의 상류에 있으니까 그 나무로 만든 뭐 혹은 지푸라기로 만든 배에다가 그거를 얹으면은 얘가 가라앉잖아요. 네네. 가라앉으니까 수심이 깊어야지만이 나를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수심이 깊으려면은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만 할 수 있고 그럼 범람했을 때 끌고 와서 돌을 내리면은 딱 그게 그 물가에서 가까운데 피라미드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범람했을 때 농사를 못 짓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농한기 때 거기 인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뉴딜 정책처럼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이제 노동력을 더 이제 일으켜서 네, 그렇죠. 농사가 좀 잘 안 될 때 오히려 네,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농사 어차피 나이강 1년에 한 번씩 범람하고 범람했을 때에는 농사 못 지으니까 그때 이런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막 노예를 데리고서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유적들을 보면은 마을이 몇 개 3단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 교대로 일을 했을 것이고 그때 그 증거가 특별한 거가 뭐 뼈가 부러졌는데 그 뼈가 부러진 거를 치료했던 그 의료 시술의 방식이 동시대에 그 왕족들이 받았던 의료와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뼈를 접골한 흔적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 인부들. 네, 그 시대 인부들의 그 뼈를 보면은 공사하다 다친 뼈 부러지고 다친 사람들을 네. 치료를 할 때 왕족들하고 같은 등급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노예였다면 그냥 버렸겠죠. 근데 다 치료를 해주고 했다는 거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노예를 학대하면서 만든 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자분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피라미드. 그 나일강 상류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 네, 굳이 하류에 그쵸. 사막에 굳이 그걸 끌고 와서 대단합니다. 그게 또 그만큼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네. 하고. 근데 이게 사실 건축물이 권력을 상징한다라는 거 현대 사회에서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요. 어느 사회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인류사에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대기업 사옥도 그렇고 그렇죠. 큰 교회들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인간의 본성에 본성이라고 가까운 봐요. 건가요? 뭐 우리가 뭐 등산 가도 다 돌탑 쌓고 있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도 다 두꺼비 집 짓는 장난하고 항상 인간은 뭔가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을 통해서 그게 들여다보면서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편견이 없어야 되는데 그 편견이 없으려면 가장 본능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의 본능은 모든 사람들 동서고금 뭐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거 없이 다 공통분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서로 알고 이해하면은 훨씬 더 상대방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많은 얘기들은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다. 뭐 숨어서 훔쳐보는 거 좋아하고, 딴 사람 내려다보는 거 좋아하고, 뭐 엄청나게 거대한 무거운 건축물 볼 때는 경외심이 드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편 타당한 어떤 룰인 것 같거든요. 교수님이 그 책에서도 표현해 주신 거 보고 제가 보통 이제 직원들하고 네. 회의할 때 네. 8명 앉는 책상 이렇게 네네. 이렇게 앉거든요. 예. 그러다 끝에 한번 앉아봤어요. 네. 아, 권력감이 느껴지던데요. 그쵸. 그럼요. 책 보고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두꺼비 집 말씀하셨는데 어릴 적에 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커서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는 게 되고 네. 이제 얼죽신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참 인간의 본성 속에서 다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권력도 권력입니다만 이 부동산이라는 한정적인 자원이 결국 네.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용이 되고 때로는 그렇죠. 활용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현대사회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 네. 아파트의 이름 혹은 위치, 가격이 네. 씁쓸하게도 현대사회의 권력이 됐습니다. 어디 사세요? 이게 이제 결국은 네, 모든 거를 다 많은 부분을 설명하게 하죠.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 게 좀 심하긴 하죠. 어느 동네에 몇 평짜리 사느냐 그걸로 다 이렇게 많이 판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만 물어보면 대략의 자산 수준, 네, 어느 아파트만 물어보면 대략의 가격과 그렇죠. 형태.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학교 어디 나왔느냐를 네. 보고 그 사람의 그레이드를 매겼고 나중에는 네. 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보는 게 되게 불편한 질문이 됐듯이 네, 좀 있으면 네.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이 지금 되게 실례예요. 예. 이미 누구한테 어디 사세요라고 물어보는 거 자체가 사실 저는 요즘에 안 물어봐요. 너무나 많은 걸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까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보면 세계에서 상위 10% 안에 잘 사는 건데 그럼요. 네, 이 안에서도 그냥 태어났는데 지방 어디, 네. 태어났는데 서울 어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회가 주거 환경이 너무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다양성이 많아졌다면은 그러면은 좀 이런 게 없어졌겠죠.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의 사는 집이 거의 60% 이상 아파트에 사니까 다 그 사람 집이나 내 집이나 다 똑같은 모양이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차이 나는 건 동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건 너 얼마짜리 집이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정량화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을 표현할 때에도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30평 이상 집에 살아야 되고 차는 몇이지? 2000cc 이상 차를 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네. 정량화된 지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게요.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유독 심하죠. 그게
그게 다양성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이 다양성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빠르게 발전해야 되다 보니까 표준화와 대량 생산을 해서 다양성이 없었고요. 표준화 모델을 만들고서 표준화. 대량 생산하니까. 두 번째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기후대가 다르면 다양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 뭐 미국만 하더라도 동부와 서부는 기후대가 다르잖아요. 예. 하다못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남북 방향 길이보다 4배 정도 길어요. 그러니까 오키나와하고 저 삿포로하고는 기후대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각 지역마다 기후대가 다르니까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건축의 형태도 양식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작습니다. 더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데 반토막 났는 데다가 거기다가 KTX 값 뚫리면서 시간 거리가 단축이 되니까 더 공간이 압축되는 효과가 생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 차이가 거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반나절 만에 부산으로 임장 네. 갔다 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하이퍼루프인가요? 뭐 그것은 생기면은 뭐 18분 만에 간다잖아요. 서울 부산을.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하나의 도시죠.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참 그 김경일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 말씀해 주신 적이 있네요. 외국 사람들한테 네. 우리나라 날씨 일기예보 볼 때 깜짝 놀라요.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라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사실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이제 이 제로섬 게임의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파일을 갖고서 내가 많이 가지면 저놈이 적게 갖고 내가 적게 가진 건 저놈이 많이 가져서고 이게 사실은 북쪽으로는 막혀서 진출을 못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잖아요. 거의 섬이랑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게 되면은 그런 제로섬 마인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만 하더라도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항상 바다로 진출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온 전 세계의 바다가 다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일본까지 와서도 도자기 사가지고 유럽에다 갖다 팔고 뭐 주식회사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공간의 바운더리는 전 지구적으로 커버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전 지구의 바다죠. 그 마인드와 우리는 농경 사회였으니까 농업 경제였고 조선 시대까지도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 땅으로만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아주 지극히 제로섬 게임의 마인드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그나마 좀 깼다고 생각되는 때가 70년대에 우리가 중동으로 노동자들이 진출하면서 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수출하면서 우리 물건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무역을 하는 공간이 확장돼서 공간의 개념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죠. 근데 그런 뭔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마인드는 항상 이 한반도의 반쪽에 갇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깨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네덜란드는 이제 육지로 연결이 돼 있고 하천을 강을 통해서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나라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육지는 막혀 있고 네. 수출을 하는 것도 이제 수출 기업에 좀 국한되어 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을 많이 하고 무역도 많이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게 이게 있을 수밖에 해양 없네요. 국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네.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제가 왜 우리나라는 왜 바다로 나갈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양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있는데 거기서 제일 가깝게 나갈 수 있는 데는 서해안인데 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 심한 데기 때문에 바다로 무역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예. 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청해진인가요? 장보고가 활동했던 데가 네. 그 저쪽 완도 이쪽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남해의 어떤 큰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주를 수도로 뒀던 통일신라만 하더라도 상당히 해양 국가의 면모가 좀 있었거든요.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교역도 많았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석굴암을 보면은 판테온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판테온하고 석굴암이 거의 디자인적으로 똑같다. 돌로 만들어진 도움 건축이고 판테온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그러한 건축 양식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 700년 정도 뒤에 지어졌거든요. 600 몇십 년 뒤에. 그러니까 통일신라는 유럽 쪽에서 오는 문화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해양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았던 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고려 때 개성으로 옮기고 한양도 계속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국가로 진출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좀 아쉬워요.
네. 행정수도를 세종시가 아니라 어디 부산이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포항이나 근데 울산이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빨리 통일이 돼서 아, 예. 그냥 서울 평양을 묶어서 메갈로폴리스를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야, 이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재밌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왜 다양성이 없을까, 획일화되어 있을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기원, 지리적인 것, 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공간이라는 것으로 네.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교수님이 여기 네. 79페이지에 그런 말도 써주셨어요. 어디에 사느냐는 나와 내 후손의 생존과 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수천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본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 네. 좋은 동네, 네. 이제 대한민국 용어로는 상급지. 네. 상급지 가려는 것도 인간의 본능. 아, 그럼요. 이겠죠. 그거는 본능적으로 알고 상급지가 결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주변에 어떤 것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코호트라고. 코호트? 이게 왜 예전에 그 팬데믹 때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 코호트 분류 막 이런 것처럼 네. 일종의 집단. 아, 코드. 어. 코드예요? 뭐 코호트? 아, 역시 많이 배우시는 분 앞에서 이거 아는 척 하려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단적인 예로 뭐 압구정동이 만약에 가격이 되게 비싸다. 그럼 거기가 비싼 이유는 동서 방향의 자동차 루트인 올림픽대로가 있고 예. 남북 방향으로 다 되는 그 다리도 지하철 3호선도 있고 다리도 2개나 끼고 있고 뭐 3개죠. 한남대교까지 하면은 뭐 그런 것들이 교통이 되게 좋잖아요. 네. 주변에 좋은 학교들도 있고 뭐 좋은 백화점들도 많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떠한 시설들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 역세권이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역세권에 있으면 다른 공간하고 연결점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다른 것들하고 어떠한 커넥션을 가지느냐. 그게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마찬가지거든요. 구글이 가치를 가지는 거는 구글에 가면은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웹페이지로 다 링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넥서스 같은 코어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커넥션, 네트워크가 많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모든 것들이 네트워킹이 되는 데 있으니까. 그래서 네트워크가 되면은 가치를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오가는 길에 막 여러 가지로 걸리는 지역에 있으면은 이제 그런 데가 상급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하는 것의 네. 가치, 연결이 되려고 하는 거고 또 그게 또 일종의 집단을 형성하기도 네. 하는 거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동네, 네. 상급지는 혹시 좀 정의가 다를까요? 저는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교통 편하고 예. 아이 키우기 좋고 뭐 그런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 결혼해서 애 안 낳으신 분한테는 학구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거기다 또 대입 시스템이 바뀌면 그것도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뭐 교통은 그래도 좀 끝까지 남아있을 문제인 것 같고요.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돈이 많더라도 돈을 잘 쓸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데 있으면 더 좋아하겠죠. 뭐 백화점이라든지 네.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근처에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이유들은 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더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딱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처럼 여기가 상급지고요. 뭐 여기가 집값이 뜰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처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별 말씀을요. 근데 이제 교통이라든지 교육, 일자리, 주변의 정주 여건 등등.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강의도 좀 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거기서 나오는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살기 좋은 곳, 네, 네. 희망하는 곳, 네. 가고자 하는 곳, 보편적인 가치라고 표현을 해도 그렇죠. 입지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다르게 보면은 시간을 얼마나 절약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학교가 있는 근처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등하교 시간도 줄이고. 근데 그런 거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적 자원을 엄청나게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니까 가까이 사는 거가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마포가 집값이 오른 이유는 여의도에 좋은 금융 직장이 있고 네. 마포대교만 건너면은 마포가 있는데 거기에 경의선 숲길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학원이 들어서고 하면은 괜찮은 거주지가 되는구나 해서 거기 당연히 이제 높은 연봉자들이 근처에 직장이 많으면은 그 동네는 이제 가격이 뜨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현대 GBC 타워가 삼성동에 생기게 되면은 네. 그 현대 GBC 타워에 고액 연봉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또 그 주변에 있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주변 집값을 또 올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 다 결국에는 그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가장 대체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그거를 저축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그거이기 때문에 가까이 살려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도 그 풍수지리 이야기 잠깐 좀 써주셨던데요. 네. 그 물과 자원 등 어떤 한정적인 또 환경적으로 사람이 살기 편한 곳이 좋은 동네다라는 거 옛날부터 그랬죠. 옛날, 근데 전 참 속물이어서 그런지 네. 그거 보면서 역시 한강 벨트, 강남부터 마용성. 네. 글쎄요, 뭐 저는 그거랑은 그 당시에는 물가에 사는 게 농업 경제와 물류와 직결돼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사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한강가에 산다는 게 아무런 메리트가 아니었어요. 범람하고. 네, 한강은 항상 범람하는 문제였고 심지어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강 쪽으로 큰 창문을 내지 않았잖아요. 특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남쪽으로 창문을 크게 내니까 북쪽에 부엌이라든지 다용도실이 있는 쪽으로 창문이 작게 나온 거가 한강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복도가 그쪽으로 놓여져 있는다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바뀌었냐면 88 올림픽 할 때 그 하수도를 관을 다시 따로 뚫어서 한강에다가 오폐수를 버리는 게 없어지면서부터 한강이 점점 깨끗해지고 주변 경관을 치수 사업을 하고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올림픽대로가 생기고 등등 이러면서 한강이 냄새나고 뭐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되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마침 또 생겨난 거가 밀도가 되게 높아졌거든요. 밀도요? 네, 80년대만 하더라도 강남에 아파트가 지어져도 가면은 주변에 흙바닥 천지였어요. 건물이 안 지어진 땅이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점점 건물이 지어지고 점점 밀도가 높아지고 나면은 비어있는 공간은 도로 위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위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펜트하우스에 사는 거. 근데 그걸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강가에 사는 거예요. 강가에 살면은 한강이 폭이 1km인데 그게 엄청난 최적의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30평짜리 아파트에 살더라도 창문 바깥으로 내가 시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넓게 있는 거죠. 옛날처럼 뭐 냄새나고 안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부터 이제 한강 주변으로 점점 좋은 입지다라는 이제 그게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공간을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거죠. 한강이라는 공간. 네. 탁 트인 시야. 네, 그렇죠. 또 그게 또 집값으로 반영이 되기도 하죠.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내가 30평짜리 집인데 바깥에 벽으로 막혀 있는 데하고 30평짜리 집이지만은 창문 바깥으로 100만 제곱미터의 공간을 쳐다볼 수 있는 데하고는 그거는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조망권 그 자체가 네. 또 엄청난 무형의 가치가 더 이상 아닌 그냥 유형의 가치가 그건 유형의 되고 있는, 가치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여도 이제 층수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렇죠. 또 차이가 날 올라갈수록. 수밖에 없는 거고.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12층짜리 아파트면 6층이 로얄층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제일 따뜻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단열도 잘 돼 있고 이제 올라갈수록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강 치수 사업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강이 그렇게 선호되는 곳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강 그러게요. 치수 사업을 좀 아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네. 과거의 강남 땅에는 한강가 같은 뭔가 다른 가치가 있겠죠. 다른 자산이. 그걸 찾아야죠. 이게 참 건축가에게 이런 질문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경제 쪽을 위주로 네.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과 지방 네. 또 서울 중에서도 강북과 강남 집값이 양극화가 아니라 초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안 좋게 보죠. 그거는 사회를 붕괴로 일으킬 수 있는 위기라고 저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점점 이렇게 거리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 사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회가 다 평등한 사회가, 그러니까 뭐든지 다 평등한 사회, 똑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당연히 계층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갭이 벌어지면 사실 계층 간 계단이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동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만큼이나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때 그럴 때 만들어져요. 이것도 역시 공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때 예를 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사를 보시면은 예. 유럽 사회가 신분 사회로 산업혁명에서 도태됐던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못했던 남부 이태리,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되게 사회 하층민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기회를 가지게 됐냐 하면은 증기선이 발명이 돼서 대서양을 일주일도 안 돼서 건너갈 수 있게 되니까 미국 땅으로 이민을 가서 그 땅을 공짜로 얻었어요. 땅을 공짜로 얻는다는 거는 부동산 자산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를 축적했고 미국을 건국하고 그 다음에 그 동부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던 사람들은 철길이 서부까지 뚫리니까 서부에 가서 뭐 실리콘밸리, 헐리우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공간을 확장시킬 때 그때 사회의 아래층에 계시던 분들이 부동산을 공간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거는 부동산 자산을 얻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대한민국도 두 번의 공간의 혁명이 있었는데 네네네. 한 번은 1970년대입니다. 그때는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예,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었더니 아파트 짓기 전에는 빈 허공에 아무 쓸모없던 공간이 네. 부동산 자산이 됐고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다 지주가 되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땅바닥에 깔려서 살았기 때문에 지주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양반만 됐었죠. 근데 그게 이제는 누구나 다 지주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는 기술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공간이 엄청나게 팽창을 한 거죠. 또 하나 좋은 점은 도시라고 하는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었더니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서비스나 물건을 사줄 사람이 많아지니까. 네. 그 얘기는 내가 땅 문서를 물려받지 않고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세상이 됐고 그러다가 부가 어느 정도 정체됐을 때 90년대 한 번 더 혁명이 일어난 게 인터넷 가상 공간입니다. 인터넷 가상 공간이 생겼더니 거기에 다 젊은 친구들이 먼저 갔고 그 인터넷이라 가상 공간이라는 신대륙에 제일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이 제일 먼저 가서 벤처 기업을 세우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을 만든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아직까지도 현대자동차와 삼성밖에 없는 사회였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뭐 배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공간이 주어졌을 때 그걸 이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부가 한쪽으로 쏠릴 때일수록 우리는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그는 부자들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공간을 확장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공간을 빨리 확장해서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무상의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게끔 뭔가 그러한 제도를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시야를 넓혀야 된다. 근데 일단은 한반도 그 중에서도 절반밖에 못 쓰고 있는 네. 한정된 땅.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산맥을 하나 갈아엎어서 뭔가를 만들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어렵죠. 않고 네. 개간 간척은 많이 했습니다만 네. 그러면 그 공간은 좀 약간 인터넷 가상의 공간 이렇게 또 뻗어나갈 수도 근데 인터넷 가상 공간 이미 90년대 한번 해서 거기도 이제는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진출하기 좀 어려워진 시대가 됐고 물론 이제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도 생겼죠. 그래서 근데 로봇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러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은 공간의 의미가 확 바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존에 있었던 여기가 좋은 입지야라고 했던 것들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없을 때 그럴 때에는 뭐 수도권이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똑같아요. 지하철이 뚫리기 전에는 역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하철이라는 인프라가 깔렸더니 갑자기 지하철역 주변이 중요해졌잖아요. 네. 똑같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정말 보급이 잘 된다. 뭐 우리가 만들어내는 도로의 일정 차선이 항상 자율주행 자동차만 다니는 고속도로로 돼 있다. 이러한 것만 만들어지게 되면은 마치 7, 80년대 지하철 역세권이 만들어진 것 같이 또 다른 공간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공간의 변화가 일어날 때 기회가 없었던 청년이나 다른 세대들이 또 기회를 가지는 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카드는 딱 북한을 개방시키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지컬 스페이스로 봤을 때는 제 큰 그림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정권을 어떻게든 바꿔서 경제 협력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한 중국이랑 베트남 정도랑 무역하는 정도로만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들어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좀 관서 지방을 개발을 해서 우리는 동해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동해안이 유럽의 지중해 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해를 엄청난 무역 그런 중심지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게 그럼 울릉도가 엄청난 거점이 될 거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극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 항로가 좀 열리게 되면은 그쪽으로 무역 항로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동해안이 싹 바뀌지 않을까. 그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간에 입지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움직여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원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네. 해서 좀 하나 둘씩 차곡차곡 이제 네. 쌓아가야 하는 그런 걸로도 보이네요. 아까 그 하이퍼루프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이라고 하긴 좀 뭐합니다만 GTX가 뚫리면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네. 수도권의 어떤 그 코어 지역보다는 옆으로 좀 분산되고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기대들을 좀 품고 있잖아요. 그럴까요?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저는 아닐 수도 있어서. 왜냐면 우리 집이 뭐 GTX 역사 3층이냐 이렇게 반론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니 GTX가 뚫리면 출퇴근은 좀 편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소비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일산 킨텍스하고 삼성역이 GTX가 뚫리면은 삼성동에 사는 사람이 일산 가서 놀 것 같지는 않고요. 일산 사람이 삼성동에 와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다가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KTX 타고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듯이. 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면은 예. 중심부로의 집중화는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KTX가 지금의 지방이 많이 망가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KTX가 뚫려서 그래요. 안 할 수도 없어. 네, 안 할 수도 없죠.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기후가 달라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제공되지 않으면은 그럼 뭔가 다른 거라도 차별화를 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공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교육을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바뀌면은 지방에 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동네 너무 입시 각박하고 애들 이런 데서 키우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뭐 학교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교육부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학교가 거의 비슷하고 거기다 또 도시라도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저 도시는 내가 살아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LH가 꽉 잡고 있으니까 LH가 전국의 도시를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고 주택은 또 뭔가 새로운 집을 지어서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것도 건설사가 또 꽉 잡고 있으니까 똑같은 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교육부와 LH와 대형 건설사 이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던 주축이긴 한데 그분들 때문에 지방 분권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획일화를 만드는. 네. 사실 그 교육 때문에 송도에 가시거나 뭐 국제학교 때문에 제주도로 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또 일자리 문제도 또 같이 또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만 가잖아요. 제주도에 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 여유 우리 있는 애는 좀 사람만. 다르게 키우고 싶어.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가잖아요. 네, 연예인 자녀들, 기업인 자녀들. 네. 일반인들도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인구 감소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네. 인구론 네. 앞세워서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또 다 필패를 하셨던 이유가 네. 인구 감소 시대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네. 그건 또 송곳처럼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초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대한민국은 더 심각한 거가 대한민국 부동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거는 어떤 컨설팅 회사 다니시는 후배한테 들었는데 네. 도산대로의 선상에 있는 땅의 뭐 40%가 중국인이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중동 사람이 드디어 한국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왜 그럴까요? 그들 글쎄요. 입장에서도 뭐 살고 싶은 도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뭐 의료 시설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중국의 많은 개인들이 자기네 정치적으로 좀 약간 불안하니까 해외로 많이 그 자본을 빼돌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되게 좋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1가구 2주택 규제 심하고 대출도 규제가 심한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도산대로에 500억짜리 땅을 사려고 하시는 중국 사람이 서울에 집을 벌써 이미 5채인가를 갖고 있나 20채인가를 갖고 있나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도 더 오르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미국처럼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뭐 LA 어디 네. 뭐 얼바인 뭐 오렌지 카운티 뭐 이런 데 좀 네. 선호하시고 그 지역에도 막 학원이 만들어지고 이런 네.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과 네.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네. 인구 밀도 높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도 임팩트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죠. 최근에 들은 것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지금 막 뭐 원베일리 같은 거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근데 그거가 부동산 전문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네. 그 말로는 그게 황당무계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국민의 뭐 몇십 %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5년간 몇배가 올랐는데 그거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가 될 텐데 그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기 시작을 하면은 그 정도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출 없이 현금으로. 네. 그것도 어차피 뭐 거래가 많은 아파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상징적으로 뭐 60억, 70억 한 번에 거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두 채 성공한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전반적인 건 아니고 그냥 뉴스가 뜨는 거는 그것도 이제 언론에서 엄청 펌프질을 해가지고 가격이 비싼 게 팔렸다고 이제 뉴스를 내는데 뭐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한두 개 생기는 이유는 이제 그런 코인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특정 지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뉴욕 맨하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쩌다 한두 건 네.
한두 건이 대서특필되는 거기 때문에 대표성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네. 자체가 또 상징성은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요것도 좀 그 건축가에게는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왜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네. 현실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네. 이거를 이제 건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아니 뭐 입지에 대한 것들을 이런 얘기 제가 뭐 제대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건축적으로 그거가 깨트리려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되는데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학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 산다면. 혼자 산다면은 네. 그거는 다른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훨씬 그만큼 자유를 얻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선택지가 참 좁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마음속에 전원주택, 네.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아, 그건 오히려 안 그게 되죠. 더 싸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아파트. 왜냐하면 그 저 푸른 초원에 살면은 병원 못 가요. 그러니까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이렇게 예.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자율주행이 되고 원격 의료가 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 일본 같은 경우가 다 그렇게 지방 신도시로 다 이사를 갔다가 다 도심으로 이사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노령화될수록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병원은 일반적으로 원격 진료도 잘 안 되게 돼 있고 근데 만약에 그게 원격 진료가 잘 되고 인공지능으로 진단도 되고 자율주행이 됐다. 그러면은 일단 한 가지 제약은 없어지는 거죠. 약간 기술이 공간의 개념을 또 바꿀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저 푸른 초원에 살면 택배가 안 와요. 그리고 배민으로 시킬 식당도 없어. 그런 로켓 배송이 안 와서. 네, 그런 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 그거를 다른 기술적 서비스로 해결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좀 평준화될 수는 있겠죠. 더 빨리 이 기술의 발전으로 네. 공간의 의미가 또 더 긍정적인 면으로 좀 바꿔갈 수 있기를. 그러니까 계속 이게 공간의 의미가 고착화돼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남에 땅 산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이 벌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그게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동차 몰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뭐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학원에 애들을 보내고 그게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공간을 약간 쉬프팅을 해줘야 돼요. 70년대 강남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간은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였잖아요. 사대문 안에. 아. 근데 강남이 만들어졌더니 갑자기 부에 이동이 됐잖아요. 예. 기회가 없던 사람이 기회가 생겼죠. 네네. 그러면 지금은 또다시 뭔가 쉬프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 근데 그거는 기술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선 되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저 지방의 신도시 똑같은 거 뭐 균형 발전한다고 뭐 만들어 혁신도시 만들고 뭐 이런 애 봤자 제가 볼 때는 약발이 안 먹힙니다. 그거는 70년대 우리가 했던 도시화의 재탕 3탕일 뿐인 거예요. 3기 신도시, 4기 네. 신도시, 혁신도시. 재란 심해요. 3기는 뭐 3기야. 그게 세 번째 탕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3탕. 3탕, 4탕.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공간의 의미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로봇으로 딜리버리 될 수 있는 기술도 나왔고 뭐 원격 의료도 되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 기회를 가지려면은 이러한 기술 혁명을 적용한 공간의 쉬프트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공간 시프트.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다음 책 제목은 공간 시프트. 아니요. 다음 책은 딴 걸로. 저희 출판사에서 더 이상 이제 공간이라는 이름을 넣지 말라. 지겹다. 책 안 팔린다고. 아, 너무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기 신도시 뭐 이런 것도 뭐 네.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막 하는 네. 거기는 합니다만 네. 그 재건축 재개발을 또 활성화하려는 것도 계속해서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도시 재생도 그렇고 밖에다가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먼 미래에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공간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만 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 네. 빨리 할 수 있는 것 재건축해야죠. 도심을 네. 도심을 재건축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 그게 좀 예전에 어렵더라고요. 셜록 네. 그 현준 채널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어려운 7가지 이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재건축 투자를 또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막 망설여지는 거예요. 네. 과연 될까? 더 어려워진다는데. 아 진짜 어렵더라고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그 김경일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100명의 사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하고 예, 예. 10명의 사람의 의견 일치를 보는 거하고 10배 차이가 아니고 100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건축을 너무나 대규모 단지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막 4,000세대 한 번에 개발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2,000세대하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네. 대단지, 네. 대규모 단지 좋아하시잖아요. 네. 거래도 잘 되고 그렇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1,000세대 이상 대단지만 봐라. 네. 그 이하로는 거래도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세대 넘어가면 진짜 재건축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어려워지는데 네. 아파트가 그래도 뭐 세핑일 때는 네. 거래는 잘 되고 사람들은 선호하고. 1,000세대 넘는 거? 네네. 네, 그 말씀도 맞죠. 왜냐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많아야지 단지가 크면 부대시설도 좋고 주차 시스템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죠. 근데 그 아파트 재건축이 특히 이제 뭐 압구정 현대는 네. 네. 그쪽 지난번에 어디 채널에서 봤는데 주민 설명회 네. 하러 나가셨는데 결국 1시간 동안 설명하셨는데 뒷부분 주민들의 그 질문은 네. 또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분담할 거며 용적률이 얼마 나오며 이거 이제 되돌이표. 뭐 그때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좀 약간 맥 빠지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현실이죠. 현실이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참 이상과 현실에. 네, 그건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는 되게 네. 이상적인 모습. 네. 압구정 현대 한가운데다 뭐 이렇게 다리 보행로도 만들고 네. 층수도 다르게 만들고 네. 한강 조망권도 다양하게 만들고 이상적인 모습을 네. 해주셨는데 네. 또 현실은 다르니까 안 되죠. 예. 너무 다르죠. 네, 택도 없죠. 그래서 네. 더더욱이 대단지 특히 이제 입지가 좋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네,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일 어려운 데가 수십 년에 걸쳐서 완성된 단지. 한 방에 완성돼서 한 번에 입주한 데는 좀 나아요. 근데 압구정 현대는 구현대 같은 경우는 1차부터 14차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중간에는 신현대 쪽으로 가서 뭐 8차, 9차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몇 차 있지만은 어쨌든 1차 개발할 때와 14차 개발할 때는 면적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냥 그리고 도면도 없어요. 옛날 뭐 1, 2차 이 아파트 도면 보면 손으로 그리던 도면 시절이거든요. 컴퓨터 CAD 파일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살 때는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 다양한 종류의 상업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연동 아케이트도 있고 뭐 쇼핑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만큼 더 의견 일치를 보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가장 결정타를 최근에 날린 게 이제 공사비가 올라간 게 코로나 이후에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더욱더 수지타산이 안 맞고 거기다 또 하나 결정타를 맞은 게 온라인 쇼핑이 점점 발달을 하니까 상가 분양으로 해서 돈을 버던 시절이 끝났어요. 이 예전에는 아시겠지만은 10% 정도 상가를 하는데 뭐 역세권이면 훨씬 더 많이 상가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사비를 확충을 하고 분담금을 줄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상가가 임대가 다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분양도 안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공사비를 커버하겠다는 많은 부분들이 또 약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상으로는. 우선은 그 공사비 상승한 건 네. 다시 낮아질 수는 없을까요? 아예? 제가 시공회사 분들하고 했는데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공사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니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이 무시하지 못하는 거고 인건비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 이유가 여러 가지로 건설을 더 안전하게 하고 쾌적하게 하고 하다 보면 규제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그런 걸 다 지키면서 해야 되고 그런 등등 막 다 안전 계수들을 다 주고 나면은 공사비가 또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했더니 댓글에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라. 그냥 걔네들이 다 그냥 올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말이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근데 한번 올라간 게 밥값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거는 식당 하시는 분이 메뉴 가격 안 내리는 거랑 또 인건비 본인 몸값 안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다니까. 근데 그게 팬데믹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선이 좀 막혔던 거랑 그때 또 통화가 확 풀려버린 거랑 맞닿아 가면서 이제 너무 크게 올라버려가지고 이게 너무 또 아쉬운 거죠. 그 외국인 노동자를 써도 우리나라 임금에 맞춰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점점 거기다가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한국인 건설 일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가급적이면은 어떻게든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 창출과 공사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골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다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나마 중국인들만 하면 다행이에요. 중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이랑 태국 사람이랑 하면은 자기들끼리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건축 공사에서 실내에서 일하는 비중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야외 골조 공사에는 외국인이 많지만은 인테리어 공사에는 그나마 한국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내국인들이 더 네. 있는 이유가 그거는 어느 정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창문 달린 다음에 들어와서 공사하는 거라서 좀 낫단 말이에요. 네네. 만약에 우리가 건축 공사를 할 때 지금은 현재 대부분 다 야외 현장에서 공사를 한다면 건식 비중을 늘려나가고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쉬핑해서 조립만 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비중을 높여나가면은 저는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건축도 상당 부분을 실내 공장에서 일하는 비중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화장실 만드는 거에 상당 부분을 지금은 뭐 미장공 오고 방수공사 따로 하고 타일공 따로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하나의 패키지로 딱 만들어져서 쉬핑만 돼서 딱 조립만 할 수 있게 되는 모듈형으로 간다면은 그게 되게 많은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건설회사 분들한테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거 안 하시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를 아직까지는 단가가 너무 비싸고 그거를 뭘 하려고 해도 법적인 제도가 준비된 게 없대요. 그런 거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뭘 하려면은 다 맨땅 헤딩으로 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퀄리티까지 가기가 진이 빠지는 거죠. 시장성이 없는 거죠. 그 모듈형 주택은 이제 뭐 시범 사업 형태로 네. 좀 하기는 합니다만 네. 또 이걸로 뭐 15층, 20층 올리기는 아직까지는 또 네.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 좀 나아갈 길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이거는 시도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일본은 엄청 발달해 있거든요. 일본이요? 네. 일본은 제가 묵었던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 같은 데였는데도 그러니까 비즈니스 호텔은 아니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데 넓고 되게 좋은 거실도 따로 있고 막 이런데 그냥 일반 호텔 가격도 안 됐어요. 모듈로 지은. 그런데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모듈로 지었더라고요. 다. 그게 아주 오래된 100년도 더 된 백화점 건물을 모듈러로 호텔로 개조를 한 거예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아니 그럼 일본 거 수입해다 쓰면 안 돼요. 네. 그랬더니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또 뭐 비용과 네네. 뭐 관세 문제와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듈러 주택도 그렇고 모듈 방식으로 이제 아파트 만드는 것도 이제 저층 아파트 만드는 것도 영상도 많이 올라가고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이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좀 도입을 좀 해봐야겠고 네. 아까 그 상가 공실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진짜 번화가인데도 돌아다니다 보면 1층에 임대 네. 또 임대 써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그 물어보다 아빠 네. 임대가 뭐야? 하도 많이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수 경기 자체가 부진하고 네. 소비 자체도 온라인으로 가버렸고 네. 이거는 아까 그 공사비 하락만큼이나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 상가를 빨리 지금이라도 뭔가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부분이 커머셜로 이제 활동돼 있고 아직까지도 뭐 재건축할 때도 10%를 뭐 상업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그건 미분양 난단 말이에요. 그런 상업시설들이. 있는 것도 지금 빨리 주거로 개조를 해서 바꿀 거를 생각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재건축, 그 파트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가를 주거로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들이 지금 다 거의 뭐 집에서 일하고 뭐 그러면서 다 비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최근에 제가 뉴욕에 있는 그 구조회사, 되게 세계적인 구조회사 오버럽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일하는 후배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기네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프로젝트가 많은 거가 뉴욕에서는 오피스 빌딩을 주거로 바꾸는 거래요. 이제 미국도 공실률 심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 문제는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고 사무실 공간이 두께가 한 20m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m 폭의 공간에 안쪽에 먹방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햇빛이 안 드는 방들이 많잖아요. 그걸 먹방이라고 하나요? 네. 햇빛 안 드는 방, 통풍 안 되고 아하. 그런 방들. 근데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들이 대부분 다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걸로 돼 있거든요. 강제 환기를 할 수 있는 걸로. 근데 그래도 이 폭이 좁아요. 예. 한 방의 폭이 한 4m 되고 복도 뭐 1.2m 하고 뭐 해봐야 한 10m 정도 되는데 그
얘는 20m니까 훨씬 깊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예. 가운데 엘리베이터 코어 얘를 가운데를 디귿자로 파내요. 이렇게 빌딩을. 파네요. 빌딩을 파내면은 이쪽으로 환기와 통풍이 될 거 아닙니까? 채광이. 예. 그러니까 모든 방이 창문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파낸 만큼 평면상에서 그게 용적률이 빠지잖아요. 예. 그 빠진 만큼 위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하탄은 높이 제한 같은 게 없으니까 매스가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빌딩, 30층짜리 빌딩이다. 그러면은 이 디귿자로 파내가지고 거기서 빠진 용적률만큼 해서 한 15층, 20층을 더 위로 올려요. 그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무슨 기초 같은 것도 보강을 파낸다 하고 그러니까 어디 뭐 땅굴도 아니고 이거를 빌딩으로 어떻게 잘라내는 파내나. 거죠. 이렇게 빌딩을 잘라내가지고 인면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근데 이걸 위로 쌓아 올렸을 때 아래층의 기둥들을 어떻게 하는데 다 기술적으로 자기네들은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지식산업센터 네. 많이 지어놓고 막 네. 문제돼가지고 이거 뭐였더라 오피스텔인가 뭘로 전환하는 것도 뭐 이렇게 메리트 있게 좀 행정적으로 만들어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물론 좀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공급의 하나의 대안이 또 네.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사실 2층 이상의 상가들은 오히려 주택으로 개조하기 좋잖아요. 1층 이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니까. 네네. 근데 이제 보통은 상가는 문제가 뭐냐면은 화장실이 한쪽에 있잖아요. 이 네네네. 건물도 보시면은. 예, 근데 몰려있죠. 주택은 방마다 그렇죠.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을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래층 천장 뚫어가지고 하수도 네. 설비 다 하고 나서 그 공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래층을 못 건드린다. 그럼 그냥 슬라브를 한 30째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상가 건물은 층수가 좀 높으니까 네. 층고가 높으니까 그렇죠. 가능은 하겠네요. 가능은 하죠. 그래서 그 밑에를 올려가지고 거기다 온돌도 다 깔고 우리 그 액세스 플로우 같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그 오피스 빌딩도 밑에다 전선 넣고 하는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모든 상하수도 시설을 넣고 그런 식으로 상가가 있다면은 저는 2층 이상은 그런 식으로 주거로 개조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과거에는 상가가 너무 비쌌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임대도 안 나가고 비었으니. 입찰 뭐죠? 그 경매 나가도 엄청나게 낙찰가도 낮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렇게라도 개조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혹시 국토부는 뭐 한 번도 얘기 안 해봤습니다. 아니 굉장히 이게 또 필요한 대안이기도 네. 한데 좀 남는 상가들 네,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주택으로만 만들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건 좀 저희가 정책 제안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정치가들 만나는 거 싫어서 연락 올까봐. 그냥 전해주세요. 네. 네네. 뭐 하나 얘기하면은 자기네 무슨 위원회에다가 유현준 이렇게 박아놓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저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것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한창 그 투자의 대상이 됐던 꼬마 빌딩 네. 그 가치도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네.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일단은 그냥 건물은 살아남으려면은 용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죠. 그 시대에 맞는 용도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정적으로 용도 변경이라는 게 되게 힘들다면서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는 파트인 거죠. 막 특혜 시비가 또 네. 붙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거 이미 이분들 되게 많이 손해 본 거거든요. 상업시설 꼬마 빌딩으로 해서 네네네.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이제 공사를 더 해야지 주거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피스 임대를 주는 게 아마 월세를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추가로 더 들어가고 뭐 월세든 뭐든 더 적게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은 이걸 활성화시키려면은 무슨 특혜예요. 지금 그거 지금 도시 문제가. 전체를 개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거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포인트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꼭 필요한 거네요, 이게. 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왜 저 성수동에 가면은 옛날에 공장 건물이었다가 지금은 다 전시장이나 카페로 예. 쓰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전용이 됐기 때문에 그 공장 건물은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는 거잖아요. 빨간 벽돌 공사. 네. 그게 결국에는 건물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한 거거든요. 용도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거는 엄청난 탄소 배출량을 내는 반환경적인 일이고, 있는 건물을 잘 고쳐 쓰는 게 제일 좋은데, 특히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 같은 것들은 다 해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네네네. 물론 그거를 주거로 바꾸면서 이게 또 계산하면은 세대수도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뭔가
절충해줄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한 네, 거고 저는 예전에 한번 이제 어떤 빵집 가서 깜짝 놀랐는데 외곽에 있습니다. 근데 되게 고풍스럽다고 하기는 좀 하고 옛날 건물이에요. 네. 근데 빵집에서 사람들이 예쁘다고 막 사진 찍으러 많이 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돼지 축사였대요. 가지고 뭐 소였는지 뭐 축사였대. 근데 이제 지붕도 세워놨고 막 대들보도 네네, 멋지게 그쵸. 있고 한데 사람들은 어차피 그것보다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또 꾸며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됐고 네. 이것도 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아파트나 원룸에 사시면은 공간이 다 똑같잖아요. 천정고도 똑같고 2.4m로 되어 있고 하는데 왜 그런 심지어 소축사로 쓰던 데가 더 스페셜해 보이겠어요. 다른 다양성. 공간이어서 그래요. 특히나 MZ세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본 게 아파트밖에 없는 세대들한테는 네네. 이분들한테는 강북의 골목길이나 그런 공장 건물 같은 것들은 새로운 공간인 거예요. 물레동 이런 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든지 간에 주택이 아니었던 주거가 아니었던 공간을 주거로 개조해서 쓰는 순간 그거는 새로운 공간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메리트를 가지겠죠. 마치 뉴욕에 공장 건물로 쓰이던 데가 로프트로 개조해서 여피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거 공간으로 쓰긴 하지만은 더블 화이트에 뭐 엄청나게 기둥 간격 넓은 공간. 옛날엔 공장 기계가 들어갔던 데니까 네. 그런 공간을 주거로 들어가서니까 되게 시원시원하고 뭔가 힙해 보이는데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그 건물 자체가 주거로 쓰여진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로 바뀌면은 되게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도시 안에서 주거로 쓰이지 않고 만들어졌는데 그 상업시설 같은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그게 또 독특한 캐릭터가 될 거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물레동 그 철공소들 사이에 있는 건물 하나 그러니까 네. 작은 거 그냥 뭐 네. 단층짜리나 2층짜리 이런 거 해서 그걸 집으로 개조하고 와이스트리 스튜디오로 쓰면 참 예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엄청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가격이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하면 되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쪽에도 또 예쁜 카페 식당들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참 다양성이 중요한데 네. 예. 마지막으로 저 유현준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작은 집 하나 작은 네. 사무실 공간 하나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주는 의미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물론 이것도 길게 얘기하면 되게 많겠습니다만 간단한 조언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되게 손쉬운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제일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스탠드를 사셔라. 조명이요. 네. 조명을 바꿔라 그래요. 그 인터넷 가시면은 몇만 원이면은 되게 좋은 조명들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빛을 반사된 빛을 보고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바뀌면 공간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데 빛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입주할 때 들어가면은 달려져 있는 형광등 불빛 그걸 디폴트 값으로 놓고서 그냥 그것만 쓴단 말이에요. 주구장창. 네네네. 근데 과감하게 그 불을 끄시고 스탠드를 사셔가지고 작은 노란색 불빛을 저는 권합니다. LED 등 그런 것들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탠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렇게 일자로 쫙 돼가지고 벽을 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세로로 길게 긴 거. 예. 간접 조명처럼 네. 벽을 근데 이게 치고 이게 나오네요. 모든 사방으로 다 돌릴 수 있는데 저는 항상 그걸 벽 앞에다 딱 세워놓고 벽을 비춰요. 그 벽이 보통 우리는 이제 아파트나 사무실에 가면은 천장이 제일 밝잖아요. 예. 그 위로 광원을 직접 쳐다보는 게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아. 눈이 부시고 피곤하단 네네네. 말이죠. 근데 그거를 노란색 등 LED 등을 벽을 때리면 벽이 은은하게 그레데이션이 쫙 질 거예요. 그럼 그게 눈이 되게 편안합니다. 분위기도 되게 따뜻하고 또 하나는 스탠드인데 바닥에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원시사회로 돌아가면은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공간의 혁명이 모닥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모닥불은 높이 있지 않잖아요. 네네. 바닥에 놓여지잖아요. 주변에 뚱 둘러앉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마루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한쪽 귀퉁이에다가 뭐 바닥에 놓여진 램프를 하나 사서 놓으시면은 그 분위기가 상당히 더 달라집니다. 바닥이 조명이 되기 때문에. 그 셜록 현준 스튜디오로 쓰시는 네. 그 회의실에 있던데요. 그거. 네네네, 그거. 네. 예. 근데 그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충전식으로 된 조그만 것도 있어요. 버섯같이 된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아무데나 이렇게 옮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스탠드를 그 충전된 스탠드를 몇 군데 옮겨놓게 되면은 공간이 팍팍 바뀌실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이라고. 그럼요. 요즘에 보면은 아파트 인테리어도 거의 간접 조명 많이 네, 하는 트렌드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인체의 눈에도 그럼요. 예, 저는 집에 가면 긍정적이고. 불 다 끄고 딱 스탠드 두 개만 켜요. 그리고 제가 쓰는 침대 밑에다가도 라이팅을 심어놨거든요. 그 안방 가면 항상 급인명 켜놔요. 침대 바닥으로만 간접광만. 그러니까 직접광을 절대 안 보게 합니다. 저는 집에 가면은. 그래서 화장실 가도 간접광으로 돼 있어요. 거울 밑에. 근데 사무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접 광인데 그거는 스탠드를 쓰면 되죠.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저희 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실은 위에서 밑으로 쏘는 조명은 다 끄고요. 없고요. 밑에서 위로 쏴서 천정을 비추게 해놨어요. 그러면 책상에는 다른 스탠드를 네. 쓰고 업무용으로. 네. 조도가 필요하면 스탠드를 쓰시고 네. 그리고 대부분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조도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거의. 그래서 대부분은 다 우리는 조명은 천장을 때리는 간접광으로 다 해놨습니다. Y스트리트 조만간 바뀝니다. 또 유현진 교수님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도 하나 만들었는데 뒤에 네. 돈 좀 썼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책 좀 저기다 꽂아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 공간 인간이라는 책 유현준 교수님의 신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저희가 댓글 써주시는 분들 중에서 3분 뽑아가지고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공간 인간 좋은 책입니다. 이 안에 역사도 많이 있고요. 장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뭐 공간인간 얘기한다고 해서 왔더니 부동산 얘기만 한참마다 가게 하고. 네, 그거는 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공간 인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